아버지 보험금은 얼마야?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큰오빠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조문객이 나가기도 전에 장례식장 구석에서 계산기를 두드렸고 큰새 언니는 제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진명인은 아직 그대로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슬픈 사람은 이 장례식장에 저 혼자뿐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봉투 하나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든 유언장 한 줄 때문에 장례식장 내내 돈만 따지던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게 된다는 것을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46살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큰오빠 한지우는 대기업 부장입니다. 늘 다림질이 잘 된 셔츠를 입고 말끔한 구두를 신고 어디서든 반듯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오빠 한지석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밝고 계산이 빠르고 손해보는 일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늘 말했습니다. 기섭이 형님은 자식 농사 참 잘 지었어. 아들 둘이 다 번듯하고 막내딸도 착하고 노후 걱정 없겠네. 저도 한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고. 엄마가 먼저 떠났어도 자식들이 번갈아 곁을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사람의 진짜 얼굴은 부모가 힘이 없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돈이 걸렸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희 아버지 한기섭 씨는 평생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셨습니다. 못 하나 나사 하나 수도꼭지 부속 하나까지도 허투루 팔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손님이 돈이 모자라면 외상도 해주셨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형광등을 못 갈겠다고 하면 장사를 마치고 직접 찾아가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려고 장사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사는 게 다 서로 그러는 거지. 그런 분이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고 크게 화내지도 않고 자기 몫을 조용히 해내는 사람.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30이 되던 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도 큰 오빠와 둘째 오빠는 상주 노릇을 잘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고 절도했고 친척들 앞에서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가장 먼저 자기 삶으로 돌아간 것도 두 오빠였습니다. 큰 오빠는 회사 일이 바쁘다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사무실 일이 밀렸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집을 오가는 건 거의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제가 막내딸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우고 오래된 음식을 버리고 약 봉투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가 잘 도는지 확인했고 여름이면 선풍기 먼지를 닦았습니다. 전등이 나가면 갈아드렸고 수도꼭지가 새면 사람을 불러 고쳤습니다. 병원 예약도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과 정기검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고혈압 약이 추가됐고 당뇨 전 단계라며 식단을 조절해야 했고 심장 쪽 검사를 받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이야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늙으면 다 그러는 거다. 아빠 그래도 검사는 해야지. 병원 가면 돈만 쓰지. 돈이 문제야? 아빠 몸이 문제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꼭 내 엄마처럼 말한다. 그 말에 저는 괜히 목이 메곤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이 모든 일을 엄마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저 몰래 힘들어 했을 겁니다.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제가 엄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빈자리를 메우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힘들다는 말을 삼키는 사람. 큰오빠는 명절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절 당일 점심에 와서 밥만 먹고 갔습니다. 새언니와 조카들은 가끔 따라왔고 가끔은 애들 일정 때문에 빠졌습니다. 큰오빠는 올 때마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네가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이걸로 장 좀 봐드려. 봉투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서운해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약값과 병원비만 해도 20만 원이 넘는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반찬을 사다 넣고 생필품을 채우고 가끔 고장 난 걸 고치면 20만 원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큰오빠는 그 봉투 하나로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더 했습니다. 난 세금 문제나 서류 문제 생기면 도와드릴게. 일상적인 건 내가 좀 봐. 일상적인 것. 그 말이 참 편했습니다. 약 타러 가는 일도 일상. 검사 결과 듣는 일도 일상. 밤에 아버지가 어지럽다고 전화하면 택시 타고 달려가는 일도 일상.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서 상한 반찬을 버리고 새 반찬을 채워 넣는 일도 일상.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기사를 부르고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을 하고 주민센터 서류를 떼는 일도 일상. 그 모든 일상이 제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지만 오빠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 하셨습니다. 지연아, 너도 내 삶 살아야지. 아빠, 나 잘 살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라. 내 얼굴이 날마다 야위어 간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마감 때문에 그래. 출판사 일이라는 게 원래 그래.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철물점에서 못 받고 나사 조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던 단단한 손은 어느새 종이장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응, 아빠. 사람은 말보다 마지막 행동을 봐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괜히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자식들이 어떤 얼굴을 보이게 될지. 아버지가 쓰러진 건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원고 교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옆집에 사는 윤 여사님이었습니다. 지연 씨 지금 어디야? 회사예요. 왜요? 아버님이 현관 앞에 앉아 계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내가 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19 부르셨어요? 불렀어. 지연 씨도 빨리 와. 저는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는 동안 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큰새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새언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 타고 병원 가신대요. 오빠 연락이 안 돼요. 큰새 언니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나 지금 애 학원 데리러 가는 중이라서요. 일단 병원 가보고 연락 주세요. 둘째 새언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저희 지금 외식 중이라 응급이면 119 부르셨어요? 그럼 병원에서 연락 주겠죠. 일단 상황 보고 알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익숙했습니다. 또 나구나. 결국 또 내가 가야 하는구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하얗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뇌경색 초기 증상과 심장 기능 저하를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입원 서류 작성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보호자 이름, 한지연, 연락처, 제 번호, 관계, 자녀.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자녀는 저 혼자가 아닌데 서류 위에는 늘 제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큰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좀 어떠셔? 입원하셨어. 내일 검사 더 해야 한대. 큰일은 아니지? 오빠 의사가 보호자 면담 하자는데 내일 올 수 있어? 큰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임원 보고가 있어서 힘들어. 네가 좀 들어. 오빠 아빠가 쓰러지셨잖아. 나도 가고 싶지. 그런데 회사 일이 갑자기. 늘 갑자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는 일은 갑자기였지만 오빠들의 바쁨은 언제나 더 중요한 갑자기였습니다. 둘째 오빠는 더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돼? 그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아니라 병원비.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잠시 떼었습니다. 아직 몰라. 입원해 봐야 알아. 실손보험 있지? 아버지 보험 내가 관리해? 서류는 아버지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잘 챙겨놔. 나중에 청구해야 하니까. 나중에 청구. 저는 응급실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아버지의 낡은 외투를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는 벌써 보험 청구 서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 한쪽이 식었습니다. 입원 생활은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이면 퇴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생각보다 회복이 느렸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밤마다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왔다 갔다. 철물점 문 닫아야 하는데. 지연아, 가스 잠갔니? 저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 여긴 병원이야. 철물점은 오래전에 정리했어. 가스 잠갔어. 걱정하지 마. 병원에 입원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치료해 주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알아서 돌봐주시고 보호자는 가끔 병문안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속옷을 갈아입히는 일도 보호자의 몫이었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일도 보호자의 몫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죽을 식혀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약 시간이 되면 알약이 목에 걸리지 않게 물을 조금씩 먹이는 일도 보호자의 몫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지만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딸이지. 막내딸 지연이. 아버지는 미안한 듯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늙었나?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오빠들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밤을 보내고 있는지, 병원 침대 위에서 얼마나 작아지고 있는지, 한때 우리 집의 기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물 한 컵도 혼자 마시기 어려워졌다는 걸 오빠들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오빠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앉아 죽을 드시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많이 야위셨네. 네가 고생이 많다. 끝이었습니다. 둘째 오빠에게도 보냈습니다. 둘째 오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잘 모아놔. 나중에 정리해야 하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갈게. 이번 주말은 내가 있을게. 너도 좀 쉬어. 그런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에게 제 고생은 말로만 인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몸을 움직여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13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39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연금과 제 월급으로 버티기 빠듯했습니다. 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간병비를 나눠서 내야 할 것 같아. 큰 오빠는 곧바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나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빠듯해. 오빠 애들은 이미 직장 다니잖아. 그래도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집도 도와줘야지. 둘째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도 조금씩 부담해야 할 것 같아. 둘째 오빠는 더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 있잖아. 그걸 먼저 쓰면 되지. 그 돈도 많지 않아. 집 있잖아. 최악이면 집 담보 대출을.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벌써 집 담보 이야기를 해? 둘째 오빠는 기분 나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감정적. 참 이상한 말입니다. 부모가 아픈데 걱정하면 감정적이고 부모 집을 담보로 잡을 생각을 하면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오빠들에게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비용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오후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39도 가까이 올랐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한 번만 가줄 수 있어? 큰 오빠는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좀 힘든데. 아빠 저녁 먹는 것만 확인해 주면 돼. 약도 챙겨야 하고. 간병인 있잖아. 간병인이 오늘 저녁 교대야. 새로 오는 분한테 설명해 줘야 해. 큰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나도 사회생활 해야지. 네가 가까우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더 차가웠습니다. 그럼 간병인을 하루 더 쓰면 되잖아. 돈이 문제도 있고 새로 오시는 분한테 아빠 상태 설명해야 해. 요즘 세상에 전화로 설명하면 되지. 오빠가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둘째 오빠는 짧게 웃었습니다. 너는 왜 매번 나한테만 그러냐? 큰형한테도 말했어? 저는 그 말에 결국 울컥했습니다. 둘 다 내 오빠잖아. 그럼 순번 정해서 하든가. 갑자기 나한테 이러면 나도 곤란하지. 순번.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몇 번 갔는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더 손해봤는지 따지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열제를 먹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택시 안에서 몇 번이나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셨습니다. 지연아, 너 아프냐?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얼굴이 불덩이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정작 아픈 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 아빠 혼자 두고 어떻게 가? 아버지는 괜찮다. 안 괜찮잖아. 아버지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너희 오빠들은 안 오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침묵만으로도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오빠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대가 사라진 사람의 얼굴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기대하다 실망하는 것보다 아예 기대하지 않게 된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병실에서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응, 아빠. 왜? 내 오빠들 왔다 갔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빛이 너무 맑았습니다. 큰 오빠는 2번 왔고 둘째 오빠는 1번 왔어.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왔네.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화 안 나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가끔은 화나. 그래야 사람이다. 아빠, 부모라고 다 참고 자식이라고 다 이해하면 안 된다. 지연아, 사람 마음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지 빼앗기면서까지 주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엄마 떠난 뒤로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살았다. 아니야,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니다. 난 안다. 그날 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있어라. 이게 뭔데? 나중에. 지금 말고. 아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내 오빠들 앞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마라.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받은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걸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닐까봐.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아버지를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내 오빠들한테 전화 좀 해봐라.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오빠들을 찾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오빠들 보고 싶어?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말에 저는 바로 큰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빠가 오빠 보고 싶대. 큰 오빠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운데. 오빠, 아빠가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어. 다음 주말에 갈게. 이번 주는 진짜 일정이 안 돼.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큰 오빠는 기분 나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왜 말을 그렇게 불안하게 해? 의사가 위독하대?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괜히 사람 겁주지 마. 나도 마음 불편해. 마음 불편해.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영상통화 걸어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저는 결국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화면 속 큰 오빠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바쁘냐? 큰 오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좀 바쁩니다. 곧 갈게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 오빠와의 영상통화는 더 짧았습니다. 아버지 식사 잘하세요. 지연이가 잘 챙기죠? 아버지는 화면 너머 둘째 오빠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석아. 네. 내 동생한테 너무 기대지 마라. 둘째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사람이다. 영상통화가 끝난 뒤 병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부모가 늙으면 자식 마음도 보인다. 저는 칼을 멈췄습니다. 아빠, 내 오빠들이 미운 건 아니다. 그런데 서운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아들 둘 있다고 든든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장남이 있으니 집안 걱정 없겠다. 차남이 똑똑하니 노후 걱정 없겠다. 다들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늙고 보니 내 옆에 있는 건 막내딸 하나더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해야 한다.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는 꼭 해야 한다. 아버지는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도 모른 척해도 아버지는 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계속 괜찮은 척 했습니다. 화나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서운하지 않은 척. 동생이니까 딸이니까 가까이 사니까 미혼이니까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여러 번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포기했는지. 그날 아버지는 제게 또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미안해하지 마라. 무슨 뜻이야? 내 오빠들이 내 마음 약한 걸 안다. 너는 늘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내가 화낼 일에도 내가 먼저 미안해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가 싸우면 제가 중간에서 눈치를 받고 엄마가 속상해하면 제가 먼저 다가가 웃겼고 아버지가 말없이 앉아 있으면 제가 옆에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망가지는 건 자주 잊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마라. 아빠 뭘 말하는 건데? 아버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봉투는 내가 무너지지 말라고 주는 거다. 그 말이 제가 들은 아버지의 가장 따뜻하고도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12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손을 잡으니 차가웠습니다. 제가 아빠하고 부르자 아버지가 아주 조금 눈을 떴습니다. 지연아. 응, 나 왔어. 아빠, 나 왔어. 아버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아빠, 딸 괜찮아.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5시 3분.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울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례식장 연결 도와드릴까요? 그제야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수 없다. 밥 먹었냐는 말도 들을 수 없다. 밤길 조심해라는 말도 들을 수 없다. 저는 복도 끝에서 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오빠. 왜 새벽에 무슨 일이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잡았어?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울음도 놀람도 어떻게도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잡았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알아보려고. 너 병원에 있지? 그럼 네가 일단 잡아. 나는 회사에 연락하고 갈게. 둘째 오빠도 비슷했습니다. 사망 진단서 나왔어? 보험 청구하려면 원본 몇 부 필요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체온도 완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오빠는 벌써 보험 청구 서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오후에 차려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제가 골라드린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너무 늦게 알았어. 무엇을 늦게 알았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웠다는 것, 오빠들이 변했다는 것,
제가 너무 오래 혼자 버텼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가슴을 쳤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아버지 철물점 단골들, 엄마 쪽 친척들. 그들은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기섭 씨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양반이었지. 막내딸 고생 많았겠네. 그 말에 저는 겨우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두 아들은 달랐습니다. 큰오빠는 검은 양복을 입고 와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듬직한 상주였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잠시 끊긴 틈에 제게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보험금은 얼마야?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보험. 돌아가셨으니까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멍하니 오빠를 봤습니다. 영정사진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향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는 그 자리에서 보험금을 묻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걸 물어볼 때야? 큰오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례비도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또 현실적.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뒤 둘째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 계산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겠는데. 화장 비용, 납골당, 음식값까지 하면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어.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보험금에서 처리하면 되겠네. 둘째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알아?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직 발인도 안 했어. 둘째 오빠는 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야지. 나중에 복잡해져. 그때 큰새 언니 오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 진명인은 아직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 집이 오래되긴 했어도 위치가 좋잖아요. 재개발 얘기도 있던데. 둘째 새언니 윤서연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속은 법대로 나누면 되는 거죠. 딸도 똑같이 받는 건 알지만 그래도 오빠들이 장남 차남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딸도 똑같이 받는 건 알지만 그 말 뒤에는 늘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딸은 좀 양보해야지. 아버지 간병은 딸이 했지만 상속은 아들이 더 챙겨야지. 장례식장 구석에서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집과 통장과 보험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회개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 음식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 들어왔고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국을 더 데워달라는 말, 수육이 모자란다는 말, 술잔을 채워달라는 말. 장례식장에서는 슬퍼할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은 이상할 만큼 바빴습니다. 슬퍼서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큰 오빠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음식은 사람 수대로 나가는 겁니까? 남으면 환불돼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조익금 봉투를 따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돈 들어오는 건 누가 맡을 거야? 분실되면 곤란하니까 내가 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조익금은 장례 끝나고 다 같이 정리해. 둘째 오빠는 불쾌해했습니다. 내가 못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 보내드리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더 제대로 해야지. 그때 큰새 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런 건 남자들이 하는 게 편해요.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낼 때도 남자들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큰새 언니는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장례식장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처럼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둘째 새언니는 제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요.
장례식장에서 분위기 안 좋아지면 아버님도 편히 못 가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보험금 묻고 진명에 묻고 조의금부터 정리하겠다고 한 건 제가 아닌데요. 둘째 새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큰오빠가 친척 몇 명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검소하셔서 남긴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정리는 해야죠. 친척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병원에는 누가 제일 많이 다녔냐? 큰오빠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가까이 살아서 자주 갔죠. 저희도 바쁜 와중에 틈틈이 갔고요. 틈틈이.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큰오빠가 병원에 온 횟수는 2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20분, 또 한 번은 35분. 그마저도 두 번째 방문 때는 병실 밖에서 회사 전화를 더 오래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딱 한 번 왔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에게 병원비가 꽤 나오네요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틈틈이 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누가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는지, 누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달려왔는지, 누가 간병비 때문에 통장 잔고를 보며 울었는지 그들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증거 없는 고생은 너무 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증거를 남겼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봉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잠시 끊겼을 때 저는 빈소 뒤쪽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면실 벽에 기대 앉아 온몸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 사촌 언니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미경 언니는 엄마 쪽 친척 중에서 저를 가장 잘 아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들 뭐래? 저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보험금 얼마냐고 물어봤어. 미경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집 명의도 묻더라. 언니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닌 건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지. 그 순간 가방 안쪽에 넣어둔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서 제게 주셨던 봉투. 내 오빠들 앞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마라. 저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경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봉투는 오래된 갈색 종이봉투였습니다. 겉에는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발인 전날 밤에 열어볼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경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어봐.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 사본과 작은 편지,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내 사망 이후 서울 성북구 소재 주택과 예금 중 상당 부분을 막내딸 한지연에게 남긴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년간 나의 병원비, 생활비, 간병, 주거 관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한지연이기 때문이다. 저는 종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오빠들이 얼마나 외면했는지, 제가 매번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막내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짐을 내 어깨에 올려놓았다. 내 오빠들이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편한 쪽으로만 기억하려는 습관이 있다. 내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내가 쓴 시간, 내가 쓴 돈, 내가 삼킨 눈물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라도 너에게 갚고 싶다. 아버지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남은 것만큼은 내가 사람답게 사는데 쓰길 바란다. 혹시 내 오빠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지연아, 아버지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경 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외삼촌이 다 알고 계셨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유언장을 바로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는 길만큼은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조용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을 하루 앞두고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큰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장례비는 일단 아버지 통장에서 처리하고 남은 예금은 3등분하자. 둘째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집은 바로 팔지 말고 재개발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어. 명의는 공동상속으로 해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새 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혼자니까 집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애들은 결혼도 해야 하고. 둘째 새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셋이 나눠야 하니까 아가씨가 조금 양보하면 좋겠네요. 어차피 아버님 모시면서 아가씨가 생활비도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받았다고요? 둘째 새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통 부모님 병원 모시면 통장에서 쓰잖아요. 제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큰 오빠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계산하자는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빠는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계산했잖아. 큰 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아버지 재산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법대로? 그래. 법대로. 정말 법대로 하고 싶어? 둘째 오빠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큰 오빠와 둘째 오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유언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야. 방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큰 오빠는 유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고 그 다음에는 분노한 얼굴이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언장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사진은 변호사 통해서 받아. 둘째 오빠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은 나를 유언장 조작한 사람 취급했잖아. 둘째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큰새 언니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도 며느리로서 할 만큼 했는데.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새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에 큰새 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네요.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새언니가 병원에 온 적 있어요? 저도 집안일이 있고. 장례식장 오기 전까지 아버지 병원 이름도 정확히 몰랐잖아요. 큰새 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새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죠. 아가씨가 서운한 건 알겠는데 재산을 혼자 받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혼자 받겠다고 했나요? 아버지가 남기셨나요? 그게 그거죠. 아가씨가 계속 옆에 있으니까 아버님 마음이 기울었겠죠.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었어야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기울까봐 걱정됐으면 옆에 있었어야죠. 내가 유리해질까봐 무서웠으면 오빠들이 병원에 왔어야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샀다고 생각하면 오빠들도 아버지 마음을 살 기회가 있었잖아요. 둘째 오빠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 조심해.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야말로 말 조심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틀도 안 됐어. 그런데 오빠들은 아버지가 남긴 뜻보다 받을 목부터 따지고 있잖아. 큰 오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러면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냐?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예전에 저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친척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막내딸이 독하다는 말, 오빠들과 재산 싸움한다는 말, 부모 재산 욕심낸다는 말, 그런 말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친척들 눈치 보느라 참았어. 오빠들 바쁘다니까 이해했고 새언니를 힘들다니까 넘겼고 아버지가 서운해하실까봐 아무 말도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준 걸 또 가족이라는 말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큰 오빠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변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변했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묻는 오빠를 보고도 그대로인 게 더 이상하잖아. 그 말에 큰 오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째 오빠는 더 이상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었잖아. 사람 약해졌을 때 유도한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간병을 도맡았던 시간이 오빠들 입에서는 유언을 유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병원 의자에서 새우잠을 잤던 시간. 아버지 대소변을 치우고 약을 챙기고 손발을 주물렀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오빠들에게는 의심의 근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가 약해졌을 때 옆에 없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뭘 유도했는지 알아? 둘째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미경 언니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외삼촌 녹음도 있어. 큰 오빠가 언니를 노려봤습니다. 누나는 빠져. 미경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빠져? 너희가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외삼촌이 왜 녹음까지 남겼는지 알겠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에 연결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운 없고 느렸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정신이 맑을 때 이 말을 남긴다. 내 재산은 내 뜻대로 정리한다. 지연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가장 많이 돌봤다. 지훈이와 지석이는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나를 자주 찾지 않았다. 나는 그걸 원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남긴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큰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지연이는 내 딸이기 전에 내 마지막 보호자였다. 병원비, 간병, 생활을 책임진 사람에게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남기고 싶다. 이 결정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며 내 온전한 뜻이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새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서운해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적으로 공증까지 하셨을까요? 둘째 오빠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공증? 저는 유언장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공증 서류. 변호사 입회 확인.
진단서 첨부. 아버지는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조용한 분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셨습니다. 큰 오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이러면 우리 남매 끝이야.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빠, 뭐? 우리가 언제 남매였어? 큰 오빠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오빠는 임원 보고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 둘째 오빠는 보험 서류부터 챙기라고 했고, 아버지 간병비 나눠 내자고 했을 때 오빠들은 각자 사정이 있다고 했어.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건 상황이. 장례식장에서 보험금부터 물었잖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진명에 물었잖아. 큰 새언니와 둘째 새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유언장 보니까 남매가 끝난다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미 끝난 건 내가 아니라 오빠들이야. 발인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는 형식적으로 울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그들도 효자인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이 어디를 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관이 아니라 유언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납골당에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 큰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례 끝났으니까 다시 얘기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내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 알아? 그럼 협의하자. 변호사 통해서 해. 큰 오빠가 버럭했습니다. 너 진짜 가족을 법으로 상대할 거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들이 먼저 아버지를 돈으로 상대했잖아. 그 말에 큰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정리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습니다. 큰 오빠는 처음에는 직접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우리 남매끼리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 그는 카페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검은 양복 대신 평소처럼 말끔한 셔츠를 입고 나온 큰 오빠는 마치 회사 후배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고마운 마음이 컸던 건 인정해. 그런데 재산이라는 건 감정으로 정리하면 안 돼.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험금부터 물은 사람이 감정 이야기를 하네. 큰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장례비 때문에 물어본 거야. 그럼 장례비가 얼마 나올지 물었어야지. 보험금이 얼마냐고 묻는 게 아니라. 큰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오빠도 계속 그런 식으로 기억 바꿀 거야? 큰 오빠는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솔직히 말하자. 너 혼자 아버지 집 받는 건 말이 안 돼. 나도 장남으로서 체면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체면?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장남이 있는데 막내딸이 집을 가져갔다고 하면. 아버지 아플 때 안 온 건 체면 안 상했어? 큰 오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다. 오빠,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확하셨던 거야.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둘째 오빠는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이름을 들이밀었습니다. 나도 법률 상담 받았어. 유류분 청구 가능하대. 그래. 그건 오빠 권리니까 해. 너 정말 끝까지 가자는 거네? 응. 둘째 오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늘 저를 마음 약한 동생으로 봤습니다. 조금 세게 말하면 물러서는 사람.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오빠들이 화내면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돈 맛보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돈 얘기했어. 그런데 돈 맛본 사람이 나야? 둘째 오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새언니들의 문자도 이어졌습니다. 큰 새언니는 길고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아버님이 아가씨한테 고마워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오빠들도 자식이에요. 아가씨가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둘째 새언니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살면서 그 집 다 필요해요? 우리 애들 앞날도 생각해야죠. 아버님 재산은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족 전체의 재산.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는 가족 전체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간병비를 낼 때도 가족 전체의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응급실로 뛰어갈 때도 가족 전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과 예금이 나오자 갑자기 가족 전체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횟수, 거절당했던 말들, 혼자 낸 병원비, 아버지 집에 사다 넣은 반찬가, 퇴근 후 택시비, 연차를 쓴 날짜.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는 남아 있었지만 세상에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남기기로 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뽑고 병원 영수증을 정리하고 간병인 계좌이체 내역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도 저장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오지 마라. 너 피곤하다. 아빠, 나 퇴근하고 갈게. 죽 사갈게. 고맙다.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자들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도 계속 미안해 하셨습니다. 정작 미안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었는데 아버지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미안함까지 오빠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몇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오빠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렸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아버지의 의식이 명료했던 시기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공증도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세무사답게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간병했다고 재산을 더 받는 게 말이 되냐?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남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유언의 경위와 판단 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큰 오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계산기 두드린 건 오빠야. 큰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돌본 게 아니야. 하지만 오빠들이 돈 때문에 내가 한 시간을 지우려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둘째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너 많이 변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변했어. 사람은 어느 순간 변합니다. 계속 참던 사람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 계속 미안해하던 사람이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계속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사람이 그 이름이 자신을 옥죄는 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때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의 저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빠들은 결국 유류분 범위 안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은 제 명의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 페인트는 벗겨졌고 마당 한쪽에는 아버지가 심어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감나무 밑에서 엄마가 깎아준 감을 먹었습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는 그 집을 재개발 예정지로만 봤지만 제게는 아버지와 엄마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날 저는 아버지 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철물점 장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버지의 짧은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오늘도 왔다. 반찬을 해오고 약을 챙겨줬다. 웃으면서 괜찮다 했지만 얼굴이 많이 피곤하다. 지훈이는 바쁘다 한다. 지석이도 바쁘다 한다. 바쁜 자식들을 원망하면 못난 부모가 되는 것 같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밤에 숨이 차서 지연이에게 전화하려다 참았다. 애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오늘 지연이가 내 손톱을 깎아줬다. 다 큰 딸에게 이런 것까지 받으니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싸울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지연이를 지켜줘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도 저를 지키지 못한 걸 미안해 하셨고 돌아가신 뒤에라도 저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 방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은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와는 그 후로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가끔 친척을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큰오빠는 아직도 제가 아버지를 조종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둘째 오빠는 법이 이상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새언니들은 제가 독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제 그런 말이 아프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에게 미움받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빠들이 등을 돌릴까봐, 새언니들이 욕할까봐, 친척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늘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늘 모자랍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나를 지키려는 순간 그들은 나를 독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니 독하다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독해져야 하니까요. 아버지 집은 수리해서 작은 서재 겸 작업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철물점 간판은 떼지 않았습니다. 낡고 녹슨 간판이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한기섭 철물.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마지막까지 자기 방식으로 딸을 지켜준 사람.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감나무 아래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걸어둔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걸어도 받지 않을 번호. 하지만 지우지 못하는 번호.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눈물이 났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빠가 지켜준 거 나 잘 쓸게. 돈으로만 쓰지 않을게. 내 삶을 다시 세우는데 쓸게. 그때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형제라면 아버지가 아플 때 한 번쯤은 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면 장례식장에서 보험금보다 먼저 눈물부터 흘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면 한 사람이 감당한 시간을 그렇게 쉽게 지우면 안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인정해준 제 시간을 받은 겁니다. 제가 밤마다 병원 복도에서 버틴 시간. 제가 회사 눈치를 보며 연차를 쪼갠 시간.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무서움을 삼킨 시간. 제가 혼자 장례식장 계약서에 서명한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당연한 딸 노릇이 아니라 고마운 돌봄이었다는 확인을 받은 겁니다. 그 유언장 한 줄은 돈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지난 7년간 나의 마지막 보호자는 막내딸 한지연이었다.
그 한 줄 앞에서 오빠들의 얼굴은 굳었고 제 마음은 비로소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야 저는 알았습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건 착한 자식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증명해야 하는 의무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사랑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너짐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보험금부터 묻던 자식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잃은 건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단 하나를 되찾았습니다. 제 자신입니다. 더 이상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혼자 짐을 지지 않는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죄책감부터 느끼지 않는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아버지 집 마당의 감나무를 돌봅니다. 가을이 되면 감이 열릴 겁니다. 그 감을 따서 엄마 산소에도 가져가고 아버지 납골당에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할 겁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정말 잘 살게.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대답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힘들고 또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이 마음을 토양 삼아 언제나 튼튼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